AccuWorld.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는 제키월드의 제키입니다. 그동안 고국나들이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여름이라 그런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름에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에 피서지로 유명했던 곳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덥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여름에는 당연히 더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양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경관이 좋은 그런 곳이면서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피서지로 활용을 했고 휴식을 취했던 그런 곳입니다. 현재 남산의 북쪽에 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지금 정면에 보이는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 원래 이곳은 수도 방위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군사보호구역이었겠죠. 1989년에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수방사와 합의하에 이곳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정문이고요. 이렇게 남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수방사와 합의를 해서 이 부지를 인수를 해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민속자료와 한옥 5개 동을 복원을 해서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공식으로 개관을 합니다. 정문을 들어왔고요. 언덕이라 그런지 숨이 조금 찹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도 있고요. 화장실도 보입니다.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포토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도도 나와 있고요. 안내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통공원의 양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도를 잠깐 보면요,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으로 불리는 곳이었고요. 경치가 아름다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방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훼손이 되었고요. 남산골 전통공원으로 만들면서 예전의 지형대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정자와 계곡을 만들어서 전통 양식의 정원을 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그런 타임캡슐도 현재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정면에 있는 현위치라고 쓰여졌고요. 이렇게 좌측에 전통 가옥 5개 동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울 천년
타임캡슐 광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레를 돌아보면 정자와 계곡이 흐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 한옥 5개 동을 옮겨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변형이 없는 순수한 전통 가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곡이 흐르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남산도 보입니다. 현재 이 한옥 마을의 중앙에 있는 마당입니다. 마당을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이 한옥 5개 동이 어떠한 사연으로 이곳에 옮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 의미와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계곡과 또 지금 정면에 보면 천우각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놀이터 겸 피서지 겸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동 이름이 필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청학동으로도 불렸습니다. 청학이 논이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학동이 신선이 사는 곳으로만큼 불릴 만큼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양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5곳 중에 한 곳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앙마당에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런 시간이라 그런지 조용해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옥 5개 동이 사대부의 가옥부터 서민 가옥까지 다양하게 그 생활 방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봐서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부대처럼 꾸며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번씩 오면 태권도 시범도 한 번씩 하고요. 이 마당이 전통 체험과 또 전통 문화 행사 같은 것들도 이 마당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죠. 정면에 보이는 정자같이 생겼는 건물이 있습니다. 천우각입니다. 샘과 비가 있는 누각, 자연과 조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계곡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즐겼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편을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고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우각에 올라와 있습니다. 천우각에 올라오시면 북쪽에 이렇게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청학지라고 불리는
자그마한 연못입니다. 청정한 학예 연못, 그런 뜻이겠죠. 천운각 뒤에 있는 연못인데 청학동이라고 예전에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연못 이름을 청학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름에는 수련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가장자리에 일부가 수련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연못 안에 비단잉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단잉어가 보입니다. 많습니다. 내려가서 연못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동쪽입니다. 한옥 5개 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이 남쪽이고요. 산 위에 남산 전망대도 보입니다. 다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청학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저도 한 번씩 와보면 단체 관람객들이 의외로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도 가끔 이곳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꽤 됐습니다.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곡을 보여드렸듯이 그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 청학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리도 있고요. 잉어가 비단잉어. 제가 물고기를 잘 모릅니다. 잉어인지 붕어인지 잉어겠죠. 엄청 많습니다. 지금 물에 반사가 돼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잉어들이 사람과 친한가 봅니다. 지금 제가 있으니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입을 벌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큰 물고기를 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물고기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배가 고픈 것 같은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먹이라도 좀 가지고 올 걸 그랬습니다. 여기 새끼 오리가 있습니다. 물고기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정면에 천우각의 모습이 보이고요. 청학지를 한번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련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번씩 정화를 하는 그런 공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걷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에 수련의 흔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자리 쪽으로 잉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보니 더위가 덜 느껴지는 듯 합니다. 잉어들이 이렇게 원래 큰가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할 정도로 큽니다. 저런 물고기를 저는 잡으려면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들의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니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천우각과 청학지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이 한옥 5개 동이 어떤 건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우각과 청학시를 지나서 이렇게 동쪽으로 보시면 계단으로 통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이 한옥 5개 동으로 향하는 정문입니다. 입구에 남산골 홈이라고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문에는 이렇게 건양, 다경이라고 쓰여 있고요. 또 한쪽 편에는 입춘대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전에 운영궁의 아재당을 설명할 때 그 정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양의 기운을 세워서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 봄이 들어오니 크게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대문에 저런 글귀를 많이 적어 놓았나 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도 마당이 또 있습니다. 한옥 5개 동을 옮겨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곳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저 건물이 첫 번째 건물이고요. 약간 우측에 지금 북서쪽이죠. 북동쪽입니다. 저곳이 두 번째 가옥,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세 번째 가옥이고요. 그리고 동남쪽에 지금 담에 가려 있지만 담 뒤에 건물, 그 뒤편에 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네 번째 건물,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 정문을 들어와서 가장 우측에 5번째 건물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이 건물들이 어떤 건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전통공예관입니다. 이곳에는 전통공예가들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형유산 장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옥인동 가옥이라고 합니다. 종로구 옥인동의 가옥을 본보기로 삼아 이곳 한옥마을로 조성할 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둥을 설명할 때 ik공이라고 말씀드렸죠. ik공, 새의 날개를 닮은, 지금 이렇게 안내 표지판에 민도리식 기둥과 그리고 ik공식 기둥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 화면을 자주 썼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ik공이 보면 저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ik공, 3ik공 그렇게도 불립니다. 앞으로 ik공을 볼 때 저렇게 하나가 있는지 2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옥인동 가옥이라고 하는 이 안내판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가옥이 순정효 황후의 윤씨 친가라고 알려졌습니다. 즉 고종의 계비조 두 번째 황후 순정효 황후의 친가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대 최고의 친일파 윤덕영과 관련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윤덕영이 누구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또 열이 받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죠. 그때 순종이 반대하면서 옥새를 숨깁니다. 그때 병풍 뒤에서 엿듣고 있던 순정효 황후가 치마폭 안에 그 옥새를 숨기죠. 그 누구도 설마 황후의 치마폭 안에 있는 옥새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윤덕영은 순정효 황후의 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옥새를 빼앗아 가서 경출국치로 가게끔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당대 최고의 친일파라고 안이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윤덕영은 중추원의 부의장까지 지냅니다. 이 중추원은 총독부의 자문기구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식민통치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를 당하게끔 만든 그 장본인이라고 보죠. 이 사람이 윤덕영입니다. 이 건물이 윤덕영의 친가도 아니고요. 윤덕영의 소실, 첩의 집입니다. 입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둥의 볼을 입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공의 양식을 보여주죠. 거의 궁궐에서나 아주 대규모 의미가 깊은 건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입공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당이 있고요. 미음자 구조입니다. 미음자로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 별채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이 윤덕영이 이렇게 친일에 앞장서면서 옥인동, 지금에 말하면은 예전에 임경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새로운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임경궁을 조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청와대의 서쪽에 있는 통인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쪽 주변입니다. 거의 16,600여 평의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랑스식 대저택, 벽수산장이라는 대저택을 건설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기 때문에 이 친일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궁궐의 건축 전문가들을 다 고용해서 궁궐처럼 이 백수산장을 건축을 합니다. 그 건물들 중에서 윤덕영이 소실이죠. 첩을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줍니다. 고급 한옥으로 지어줍니다. 1910년대 지어졌죠. 경술국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때는 순정효 황후의 생가로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죠. 1977년에
서울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가 1997년도에 문화재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1999년도에 이곳에 재현이 되죠. 그런데 원래 그 건물을 옮겨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가옥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이전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본따서 재현한 한옥이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물입니다. 내국로 윤덕영에 그것도 첩이 살던 집이지만 1910년대 서울의 한옥의 모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친일 행위를 해서 얻은 부귀영화로 지은 건물을 굳이 이렇게 있는 건물도 아니고 새로 지어서 이렇게 여기에 재현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옥이 이쁘고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지만 의미 면에서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잘 꾸며지고 고급 자재로 멋있게 지어진 한옥이지만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집이지만 독립운동가의 한과 의지가 서려 있는 그런 단칸방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쪽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마당과 본 건물이 높이가 있습니다. 즉 건물과 이 마당 공간을 구분을 한 거죠. 높낮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거의 상류층의 그런 규모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궁궐의 건축가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지었으니 그런 양식을 만들었겠죠. 이 가마가 있습니다. 설마 그 첩이 타던 가마는 아니겠죠? 한번 볼까요? 설명이 있습니다. 혼인 때 주로 사용하는 사인교라고 하네요. 이 가마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용도라고는 안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가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창고 같은 건물이고요. 예전에는 저렇게 창호지 문을 열어놨었습니다. 밖의 경치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막아놨네요.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생활 공간처럼 이렇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이곳 옥인동 한옥이 1996년도에 지어졌고요. 1997년도에 민속문화재가 취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이 건물이 순정효 황후가 살았던 그런 친가라고 알려졌었죠. 2010년도에 서울시가 다시 사로로 고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2010년도에 순정효 황후 윤씨 칠가라는 명칭을 삭제를 하고요. 다시 지은 이름이 옥인동 윤씨 가옥입니다. 결국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람들은 순정효 황후의 친가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이 건물은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수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건물 옥인동 윤씨 가옥 둘러봤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갑자기 비가 옵니다.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윤씨 가옥의 현재 서쪽입니다. 남쪽이죠. 남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안에서 비춰드렸고요. 지금은 이렇게 밖에서 보여드립니다. 아무래도 원래 건물을 옮겨 지은 것이 아닌 본따서 새로 재현한 건물이다 보니 조금은 의미 면에서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대부의 그런 자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동의 한옥 가옥 중에서 첫 번째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향하겠습니다. 마당에 보면 이렇게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와서 그 행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인동 윤씨 가옥의 뒤편, 즉 동편이죠. 그쪽에는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태경 제실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벌써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제기동에 있던 해풍부원군, 해풍은 본관입니다. 본관. 부원군은 장인이죠. 아내의 아버지, 즉 순종의 아버지 윤태경의 제신입니다. 조금 전에 옥인동 가옥이 순정효 황후의 자택으로 알려졌었죠. 결국은 윤덕영의 첩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윤태경은 윤덕영의 동생입니다. 윤태경의 딸이 순정효황후입니다. 윤덕영이 순정효황후의 치마폭의 안에 있는 옥새를 꺼내서 경술국시에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형제간의 집이 앞뒤로 지금 이곳에 재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설명도 그렇게 제가 와닿는 설명이 아니어서 그냥 통과하고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이 옥인동 윤씨 가옥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건물이고요. 지금 우측에 있는 건물이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태경의 제실입니다. 해풍부원군 윤태경의 제실은 이렇게 사랑채와 안채, 벽채, 그리고 이곳이 특징은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1900년대에 지어진 것 같고요. 순종이 즉위를 하기 전에 첫 번째 황후 순명효 황후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즉위하기 바로 이전인가 그 해에 새로 계비를 맞이하죠. 즉 세자 때 새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아내가 순정효 황후입니다. 그래서 책봉이 되어서 순정효 황후가 창덕궁에 들어갈 때 그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안에 내부를 잠깐 둘러볼까요? 참고로 윤태경은 윤동인의 동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순종의 장인입니다. 나이는 순종이 2살이 더 많습니다. 즉 사위가 장인보다 2살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루로 된 복도로 안채와 사랑채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옥으로는 규모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자그마한 책상 같죠? 서안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창고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살림집이 아니고 제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입니다. 순종이 처가 쪽에 처가댁에 제사를 지낼 때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마련한 거의 80여 평에 달하는 그런 제실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한옥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자재가 경운궁에서 나온 나무를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홍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가 재질이 무르고 결이 고와서 아주 고급 자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경운궁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공원화가 되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민간에게 땅도 많이 매각되고 건물이 많이 흘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흘렸던 건물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다른 건물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제실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제실, 사당, 제사를 지내는 곳은 바로 건물 뒤편에 보면 이렇게 일자 구조로 계단을 통해서 높은 위치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을 으뜸원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참새가 한 마리가 있네요. 그렇게 도망을 안 갑니다. 원래 이 건물이 현재 제기동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하죠. 제기동 224번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제기동이라는 그런 동 이름이 이 건물 때문에 제기동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보면 이렇게 사당이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처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좀 더 규모가 있고 화려하게 만든 그런
한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옥 마을에 전통 가옥 5동이 현재는 존재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5개 동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3개 동이 먼저 이곳에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옥인동 한옥, 그리고 지금 2번째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태경 제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관운동 민씨가옥, 이 3가옥이 1996년에 먼저 세계동이 이곳에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집 모두 친일파의 집입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양의 서울의 한옥 중에서 5개의 한옥을 뽑는데 처음에 마련한 세계동이 어쩌면 다 친일파의 한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오해를 하자면 친일파가 친일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한옥의 가옥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려면 친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친일파의 집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사당의 건물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사랑채 안채가 이렇게 일자 구조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뜨무원의 그런 글자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내부를 보여드립니다. 원래는 이 건물이 안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19 혁명 때 나머지 건물들이 소실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이 되어서 다시 만들어질 때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증편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실로 쓰기에는 건물이 너무 크고 화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곳이 윤태경 제실의 안채와 사당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사랑채로 가보겠습니다. 문의 높이가 낮아서 다닐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럴 때는 제 키가 커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채입니다. 해풍부원군 윤태경의 제실의 사랑채. 제사를 지내는 공간에도 이렇게 사랑채와 안채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도 높낮이로 이렇게 건물의 구조를 구성을 했고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한복이나 이렇게 의복을 전시해 놓았는데, 아무래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의상을 대여해서 사진도 찍고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한번 이렇게 오시면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나름 기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각이죠. 이런 곳이 여름에는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 바람도 잘 들어오고요. 제실의 사랑책, 이렇게 화려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아무래도 왕이 한 번씩 와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화려하게 꾸며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윤태경은 말년이 참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왕권이 바닥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가가 그렇게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윤태경이 쌀 선물 거래 미두라는 데 손을 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렸겠죠. 그런데 이 미두 사업이 잘 안 됐나 봅니다. 빚쟁이로 전락이 되어서 중국으로 망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명색이 황후의 아버지, 왕의 장인이 초라한 죽음을, 그것도 중국에서 망명을 해서 맞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옥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한옥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운동 민씨 가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씨가옥은 아무래도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비가 조금 내렸는데 다시 해가 떴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옥인동 윤씨가옥, 두 번째 해풍부원군 윤태경 제실, 지금 보여드리는 관운동 민씨가옥, 이 세 곳이 모두 친일파의 집입니다. 설명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부마도위 박용효의 가옥으로 원래 불렸습니다. 원래 이 건물의 이름이 부마도위 박용효 가옥, 즉 부마도위는 왕의 사위라는 뜻이죠. 이 박영효가 철종의 사위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옥인동 윤씨 가옥이 순정효 황후의 친가라고 불려졌던 것만큼 이것도 잘못 알려져서 지어진 건물이죠. 사실은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아주 불을 누렸던 민영휘의 대저택의 일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건물이 안채입니다. 안채. 그리고 우측에 담을 넘어서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랑채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행랑채도 있습니다. 원래는 부마도위 박영효의 가옥으로 불려졌습니다만 이것 또한 새로 검증이 되어서 민영휘의 저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영휘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안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채입니다. 민영휘는 친일 인명사전에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냈고요. 한일은행의 은행장으로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립니다.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성 황후죠. 민비의 15촌 조카입니다. 이 민비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지나가는 민씨만 봐도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15촌 조카면은 솔직히 남이어도 한참 남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이 민영휘를 중추원 의장으로 앉힙니다. 윤덕영이 중추원 부의장을 역임했다고 말씀드렸죠. 민영휘는 중추원 의장입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이 민영휘는 영흥민씨의 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중추원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경술 국치에 앞장을 섰겠죠. 일본에게 자작이라는 자귀를 받습니다. 이 자작이라는 자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백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고의 배슬입니다. 최고의 자귀가 백작입니다. 백작 다음이 바로 자작입니다. 당연히 보너스도 받았겠죠. 은사금도 받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제가 우리에게 빚을 남깁니다. 화폐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의사와 아무 관련이 없이 이 화폐개혁에 대해서도 정말 분노할 사역이 많습니다. 억울한 농민들도 많고요. 국채보상운동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이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일파들에게 은사금으로 준 금액이 자그마치 600만 원, 즉 국채보상운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녀와 은가락지 모두를 팔아서 메꾼 돈의 거의 절반을 이 친일파들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받은 돈이 정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친일 후손들이 가진 부, 가진 재산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걸 환수도 못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이죠.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흥미와 재미를 많이 느껴서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허술한 왕이라도 그 밑에 충신은 있었겠죠. 현명한 관료는 있었겠죠. 물론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이런 난으로 나라가 안 좋은 경우는 겪었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뺏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지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나라가 한 번에 뺏겨버리죠.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장선 친일파들은 아직까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기세등등 살고 있는 땅이 이 땅이라는 게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끼니도 제대로 못 채우며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는
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그런 친일파 중에 단 한 명의 후손이라도 지난날의 조상들의 과오에 반성을 하면서 사죄를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나 그분들과 관련된 좋은 일에 쓰여달라고 반납을 하는 그런 친일파의 후손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뿌듯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세 개의 한옥이 모두 친일파의 가옥이다 보니 흥분이 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잘 차려진 한옥이 나라를 팔고 국민을 배신한 그런 대가로 얻어진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이뻐도 이뻐 보이겠습니까?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도 계시고 국내의 분들도 많이 관람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연을 좀 알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었고 경관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를 먼저 내세우기 전에 이런 아픔의 역사의 한 장면도 함께 있다 보니 그런 면을 제가 먼저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도 가마가 있네요. 구조는 모든 건물들이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지금 담 너머에 윤태경의 제실이 보이죠? 사랑채입니다. 굴뚝도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안채가 부엌과 거의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부엌을 지나왔는데요. 서울의 전통적인 그런 한옥의 양식이 아니고요. 중부지방의 양식을 조금 이어받은 그런 양식이라고 합니다. 안채 뒤편에 이렇게 행랑채도 있습니다. 행랑채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사랑채죠. 안채를 먼저 잠깐 더 둘러보고 사랑채로 가보겠습니다.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규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궁궐의 내전보다도 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문이 몇 개입니까? 자, 제가 이 건물의 제 가장 바깥쪽에 문이 하나죠.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2개, 3개, 4개입니다. 지금 보이는 문만 4개를 지나가야 침상이라고 하나요? 병풍이 있는 가장 안쪽에 자리까지 갑니다. 궁궐에서도 저는 이런 구조를 못 봤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민비의 15촌 조카 민영휘, 예, 저택이죠. 총 규모가 98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히 한옥의 건물이라 그런지 바람이 잘 스며들어서 크게 더운 느낌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한옥마을에 사진을 찍으러 가끔 옵니다. 왜냐하면 궁궐의 격식 있는 모습도 좋지만 이런 일반 가옥의 고즈넉한 그런 소박한 느낌도 좋아서 행사나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사진을 찍으러 한 번씩 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당에서 전통 혼례를 한 번씩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말마다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통 혼례를 할 때는 관람객이 엄청 많습니다. 새로운 그런 경험도 될 것 같고요. 신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분한물이라고 하죠. 등자세에 걸어서 이렇게 문을 올리면 바람이 그냥 통하기 때문에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저도 되게 시원합니다. 마루의 규모도 상당히 넓고요. 아무래도 중산층의 한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좀 엄밀히 말하자면 궁궐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가장 격식이 있고 규모가 큰 건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관운동 민씨가옥, 예전에는 부마도위 박영효의 가옥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관운동 민씨가옥이 서울의 8대 가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즉 궁궐을 제외한 한양의 8번째 안에 들어가는 한옥이라는 뜻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3배, 4배 정도 되는 규모로 보여집니다. 특징이라면 이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지금 밑에 이렇게 보시면 벽돌이 있습니다. 마루 밑에 벽돌. 이렇게 모양이 나 있죠. 이게 아무래도 환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서민주택에서는 이런 공간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마루 밑에 아궁이도 보이고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벽돌 사이에 구멍을 내어서 환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운동 민씨가옥의 안채였고요. 이제 담을 넘어서 사랑채로 가보겠습니다. 관운동 민씨가옥의 사랑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온 곳이 안채입니다. 괴석도 하나 보이고요. 왜 8대가 중에 한 곳인지 이해가 가시죠? 앞에 봐왔던 두 곳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곳도 누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단상 있고요. 아무래도 사랑채답게 깔끔하고 정갈하고 시원하게 단순하면서도 쾌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채가 이렇게 담을 넘어서 보이네요. 소술 대문인가요? 높죠? 담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대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또 문입니다. 즉 안채와 사랑채가 문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뒤편에서 내부를 보여드렸고요. 다시 정면에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안채가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특이한 구조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렇게 굴뚝이 본 건물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재현을 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과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곳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관운동 민씨 가옥에서 약간 위쪽이죠. 북쪽입니다. 이렇게 담을 통해서 위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네 번째 건물이죠.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이라는 곳입니다. 저곳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5곳 중에 이제 네 번째 곳으로 갑니다.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운동 민씨 가옥에 사랑채 문을 지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나옵니다. 한옥마을답게 이 담벼락이 참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방아 같은 구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지금 이 길을 지나서 세 번째 가옥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네 번째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으로 갑니다. 이 김춘영 가옥은 이 김춘영이라는 분은 고종 때 오위에 장을 지낸 무관의 집입니다. 이 오위는 조선시대의 군사 조직이죠. 오위라고 있습니다. 중앙군입니다. 즉 궁궐과 수도, 한양을 수비하는 오위의 장입니다. 그 오위의 장이 머물던 가옥이죠. 조금 전에 관운동 민씨 가옥은 마른 중산층의 가옥이라고 하지만 거의 최상위층의 가옥이라고 보죠. 지금 이곳
오이장 김춘영의 가옥은 중산층의 가옥이라고 불립니다. 조금 전에 관운동 민씨가옥과는 규모나 건물의 특징도 확연히 다릅니다. 대문관 옆에 이렇게 묵묵한 방이라고 하죠. 대문채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마당과 건물의 구조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물도 있고요. 이렇게 대문을 들어오면 이렇게 대문채라고 하나요?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방이 나누어졌습니다. 예전에 쓰던 물건을 이렇게 보관을 해서 그 생활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디딤돌이라고 하나요? 저런 것도 있고요. 주걱도 있고요. 채도 있네요. 이것은 씨를 감는 그런 용도 같고요. 이곳이 부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씨 가옥의 부엌과는 규모가 확실히 다르죠. 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방의 규모도 상당히 좁아 보이고요. 마루 또한 좁아 보입니다. 이런 건물이 그래도 한양의 중앙군의 최고의 장수가 머물던 집입니다. 이 벽이 돌을 섞어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특이합니다. 화방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을 섞어서 그 흙으로 쌓아 올린 벽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기둥보다 이 벽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둥보다 벽의 두께가 훨씬 두껍죠. 나왔죠. 원래의 벽보다 두껍게 만드는 것 증거입니다. 그 이유가 방화나 빗물에 강하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사 조직의 장의 집이다 보니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런 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건물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추녀라고 하죠. 지붕 끝에 추녀. 자세히 보시면 태국문을 조각을 했습니다. 잘 보일까요? 제가 한번 살짝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밝아서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태극무늬입니다. 태극무늬를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추녀 끝에.
아무래도 중앙군의 장수다 보니 그런 의미로 새겨넣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화방벽, 그리고 추녀 끝에 태극 문양,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편을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민씨 가옥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건물은 중산계층의 대표적인 한옥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삼청동 5위장을 지낸 김춘영의 가옥까지 네 곳을 현재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내부가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장기판이 있네요. 장기판. 약간 와이드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기를 했나 봅니다. 장식장 같은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옥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섯 곳의 한옥이 이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네 곳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이곳 또한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1867년도쯤에 경복궁이 중건을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참여했던 건축가죠. 도편수입니다. 즉 목수죠. 그 중에 한 명이 지은 본인의 집입니다. 삼각동에 있었던 도편수 이승업의 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복궁이 중건이 되면서 짓다가 남은 자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재들을 이 도편수라는 목수가 가져다가 본인의 집을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4대 부의 가옥보다는 자재나 격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궁궐을 짓다가 남은 자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자재 면에서도 벌써 훨씬 의미를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삼각동에 있었던 도편수 이승업의 가옥의 정문입니다. 삼각동은 지금의 명동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삼각동이 정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동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도편수 이승업의 가옥이 현재 이곳에 옮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복궁 중건공사에 참여했던 도편수 가옥이죠. 삼각동에 있었고요. 원래는 이 건물이 조흥은행의 역사자료 전시실로 사용을 했죠. 즉 조흥은행의 관리로 쓰여졌던 건물입니다. 1998년도에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 이름이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5개의 한옥 중에 세 번째
가지, 즉 옥인동 민씨가옥, 윤씨가옥, 그리고 해풍부원군 윤태경 제실, 관운동 민씨가옥, 이 세 곳이 1996년도에 먼저 세개동이 먼저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두 건물은 98년도에 남산골 한옥마을로 추가로 그 후에 지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후에 지어진 건물은 친일파의 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동에 있었던 조흥은행의 관리가였던 도편수의 이승업 가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원래는 규모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넓고 컸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채, 사랑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안채와 이렇게 사랑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문간채, 앞뒤, 행랑채, 사랑 뒤채 규모가 아주 컸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궁궐에 공사에 참여했던 최고의 목수가 지어 본인의 집입니다. 아무래도 격이 다르겠죠. 그런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랑채의 모습입니다. 책을 읽는 그런 공간 같고요. 자그마한 마루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이렇게 또 방이 하나 보이고요. 제가 하는 건축의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도편수의 집이다 보니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랑채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안채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채와 다르게 안채는 뭔가 문살에서 벌써 차별화가 느껴집니다. 확실히 사랑채와 안채는 다릅니다. 이곳에도 보면 추녀 끝에 이렇게 태극 문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문양이 여기는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오이장 김춘영의 가옥과는 또 다른 그런 규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엌이고요. 여기는 조금 전에 오이장의 김춘영 가옥보다는 조금 규모가 넓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이렇게 높이가 낮아서 음식을 하다가 머리를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엌을 지나면 부엌이 이렇게 따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도 이렇게
문을 또 따로 만들어 놨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부엌에 저렇게 따로 문을 만들어 놓은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안방이 있고요. 이렇게 마루도 있습니다. 마루와 연결된 방이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르게, 마루와 다르게 난간식으로 또 마루를 만들어 놨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한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안방 같죠? 위에도 보시면 저렇게 불을 켤 수 있는 저렇게 벽에 걸어놨네요. 원래는 저러지 않겠죠?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야간에도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해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도편수의 집이라 뭔가 다른 특징을 잡으려고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은 보입니다만 다른 특징은 제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부엌의 구조를 보시면 부엌의 창문, 저렇게 문을 달아 놓은 부분은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에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네요. 저런 문양은 처음 보는 문양이라 어떤 문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편으로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굴뚝이 있고요. 굴뚝이 조금 전에 가옥과는 다르게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굴뚝에도 왠지 궁궐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편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사랑채 뒤편은 그냥 평범한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태국 문양이 처마 밑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부엌 같네요. 정식 부엌이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보조 부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의 전통 가옥의 원형의 모습을 잘 보존해온 한양의 대표적인 5개의 한옥을 다 둘러봤습니다. 왠지 씁쓸한 감이 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 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4번째와 5번째의 한옥에 대해서는 저도 의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보이는 첫 번째 건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건물들은 왠지 정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기존에 이렇게 모르고 찾아와서 그냥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으로만 기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부터는 조금은 그 의미가 퇴색해지고 아쉬운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제가 한옥마을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뷰입니다. 한옥마을에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명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와서 여기서는 무조건 찍으시면 됩니다. 배경도 좋고요, 의미도 좋고요. 한 번에 많은 가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5개의 한옥을 한번 둘러보면서 한옥의 모습은 그만 하고요,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5개의 한옥이 오늘 영상의 주 목적이다 보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다섯 개 한옥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이 한옥마을의 위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예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서울 전년 타임캡슐 광장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옥마을의 북쪽으로 경사길로 계속 올라오시면 초가로 만든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피금정입니다. 흉금을 터놓고 벗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초가로 만든 정자죠.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마당이 넓습니다. 여기서 제기차기, 윷놀이, 비석치기 등 민속놀이를 이곳에서 간혹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나 행사 때 이곳에 오시면 여기서 전통 문화의 놀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게 수녀님들이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못 넣습니다. 두 번째 선수. 못 넣습니다. 세 번째 수녀님. 못 넣습니다. 생각보다 저 놀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한 10번 하면 한 번 성공할 수 있을 정도. 그죠?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쉽게는 못합니다.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네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쉽지가 않죠, 수녀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한 번은 넣는 거 보고 가고 싶은데 한 번을 못 넣습니다. 수녀님 지금 흥분하셨습니다. 계속해도 안 됩니다. 이제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10몇 번을 해야 한 번 성공합니다. 이 전통의 놀이 체험도 오시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석치기라는 놀이도 있네요. 어떤 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나이 또래나 알 수 있는 놀이겠죠. 사방치기라는 놀이도 있습니다. 사방치기 놀이 방법은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셔서 그냥 다른 분들과 함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금정을 뒤로 하고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윷놀이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윷놀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기차기도 있네요. 제기도 있습니다. 여기 전통의 놀이를 함께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같은 가족입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즐기시면 좋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오셔서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의 목적지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미래에. 왜냐하면 1394년에 조선이 건국하면서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죠. 그래서 1000년이 되는 2394년에 그 이전의 서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994년도에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면서 1000년이 되는 2394년도에 개봉을 하기 위해 타임캡슐을 여기에 묻습니다. 즉 1994년에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캡슐이 1994년 11월 29일에 지하 15m에 수장이 됩니다. 얼추 봐도 규모가 만만치가 않죠. 약 1500평의 운석 분화구의 모양으로 분지 형태의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지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언덕을 지나면 저 밑에 타임캡슐 광장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산골 한옥마을에 한옥의 모습도 좋지만 이런 타임캡슐 광장이 뭔가 미래와 전통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저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지금 타임캡슐 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그 당시 서울시장이 최병렬이라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장님의 축전이 있고요. 서울 천년 타임캡슐 사업에 대한 의의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네요. 캡슐이 지금 보시면 보신각종을 본뜬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1.3m, 높이가 1.7m, 무게가 2.5톤.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안에는 진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00리터죠. 4개의 용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공 처리를 해서 아르곤 가스가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에 서울에 대표를 할 수 있는 문물 600점이 함께 수장이 되어 있고요. 안의 내용물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물 크기의 30% 정도에 대한 축소 모형도 있고요. 설계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도 있고요. 영상 기록물도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으로 보시면 담배가 있고요. 초중고 시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명세서, 수영복, 상품권, 복권, 씨앗, 인공심장, 신용카드 등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의 물품들이 수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면에 이렇게 타임캡슐이 묻힌 광장이 보여집니다.
타임캡슐이 보신각종의 모양을 번떠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신각종은 세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의 탑골공원이죠. 거기에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 걸기 위해서 만든 종인데요. 이 원각사가 어느 날 옮겨집니다. 그러다가 이 보신각종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광해군 때 현재 보신각으로 옮겨집니다. 종각이라 그러죠. 제가 예전에 창경궁 영상에서 보루각이라는 곳에서 자경루가 시간을 알려주면 새벽 4시에 33번, 밤 10시에 28번을 울려서 한양 도성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각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있는 종각의 보신각종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보신각종의 모양을 번떠서 현재 타임캡슐이 지금 이곳에 지하 15m에 있습니다. 지금 위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세계 각국의 시장들이 축하의 전문을 보낸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도시, 시장의 가운데 보시면은 축하 메시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그런 글귀도 쓰여 있고요. 서울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세계의 다른 시의 그 장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 글귀를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칸이 12칸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세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12개. 지금 이렇게 칸이 12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바로 오시죠? 시간의 순환성을 의미합니다. 서울 천년이 되기까지 시간이 계속 흐르겠죠. 그 시간의 순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계의 12바늘처럼 이 칸도 1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분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후손들이 지금의 타임캡슐을 꺼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런 공간이 남산 한옥마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남산골에 있는 서울 천령 타임캡슐이 묻혀져 있는 광장입니다. 그러면 광장을 지나서 나머지 몇 군데를 가볍게 둘러보고 오늘 남산골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타임캡슐 광장을 나와서 오르막길로 계속 올라오시면 이렇게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오시면 우측에 정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팔각 모양의 정자입니다. 망북루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북쪽을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망북루는 남산골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가 있습니다. 즉 경관이 아주 좋다는 뜻이겠죠. 한번 올라가 봐서 여기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가리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근데 되게 시원합니다. 바람이 아주 붑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타임캡슐 광장이 보이고요. 정면으로 멀리까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이 가리어져서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망북루라는 뜻이 왕이 있는 북쪽에 경복궁의 근정전을 향해서 있는 누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서울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각이 북한을 바라보는 장소로 그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망북루가 가장 북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망북루에서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또 내려오시면 이렇게 계곡이 흐릅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모습처럼 이렇게 계곡이 흐르게 해서 여름에 피서지로 뛰어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었던 그런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게끔 해서 남쪽으로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천우각이라는 곳에 연못이 있었죠. 그곳으로 계속 이 물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왜 이곳이 유명한 피서지였는지 다시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또 하나의 정자가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정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정자 앞에 또 자그마한 사각형의 연못도 하나 있습니다. 물레방아도 있네요. 이 정자가 관어정입니다. 고기가 유영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초가 지붕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연못이 관어지입니다. 관어정 앞에 작은 연못이죠. 이렇게 또 전통공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계곡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저렇게 물레방아를 돌리기도 하고요. 연못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원래 그 모습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때 그 모습처럼 이렇게 새로 꾸며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정면에 언덕이 보이는 부분이 분화구처럼 생겨있던 타임캡슐 광장입니다. 관어정을 뒤로 가고 다시 계곡물을 따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정말 시원합니다. 계곡물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지금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서울 남산 국악당입니다. 이곳은 2007년에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건립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전통 공연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통 한옥의 그런 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지상 1층의 한옥 건물로 공연장을 만들어 줬고요. 공연장은 지하에 배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과 주변의 공간과 어우러져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의 공연장과는 약간 다르죠. 이렇게 조심 앞에. 공연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울 남산 국악당을 끝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의 모습을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이제 계곡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 보니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입구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정면에 우측에 살짝이 보이는 천우각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돈 것 같습니다. 계곡물에 보시면 이렇게 오리들이 한가롭게 물 위에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여름에 한적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남산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으면서 아무래도 여기에 놓여있는 5개 동의 전통 가옥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피서지로 유명했고 경관이 우수했던 이 남산골의 모습도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그 모습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고 소중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또 저희들이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인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지고 잘못 전해진 그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바로 잡고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자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남산골 한옥마을의 그 영상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부분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의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영상을 힘들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유가 되는 대로 많은 영상을 찍어서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